이번 특별대담은 반도체와 우주가 만나다를 주제로 남부의 백악관으로 불리는 플로리다 주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반도체, 우주 경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요.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김재영 현대건설기술연구원 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 헌터킴 미국 플로리다주 오세올라 카운티 경제진흥원 원장님께서 발표와 대담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네 분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특별대담 순서를 진행을 맡은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 맡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오늘 이 특별대담은 방금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우주와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반도체 분야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또 전 과학기부 장관 맡아주셨던 서울대 이종호 교수님,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의 이상철 원장님, 그다음에 플로리다의 헌터 김 원장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 명실공히 오늘 주제인 우주와 반도체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분들이고, 아마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중에 제가 우주와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재밌는 말씀, 또 유익한 말씀 세 분이 잘 해주실 걸로 저는 기대가 큽니다. 그럼 한 분 한 분께 먼저 발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종호 교수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종호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이제 장관할 때는 이런 행사에 오면은 이제 축사하고 탁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 앉아서 연사분들의 대담 발표를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원래 이제 교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제목이 거창한데 가능한 한 간명하게 20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첫 번째 이제 누리호 잠깐 나올 거고요. 다누리호. 그리고 아마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우주 방사선 뭔지, 이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주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현재 사업 현황,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장관으로 부임하고 2022년 5월에 그때 이제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하고 난 뒤에 이제 대국면 이제 보고를 드리는 자리인데, 이 전날에 어마어마하게 nervous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목숨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공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표정이 이 국민께 보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발사 성공했다는 걸 다 알았다라는 이제 그런 짧은 동영상도 돌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7번째 세계 우주 강국이 됐고요. 그 뒤에 또 이어서 달 궤도선 다누리호, 지금도 아마 돌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원래 이제 수명이 1년인데 우리 원장님 잘 아실 텐데요. 어떻게 우리 저희 연구원들이 잘 하셔가지고
3년을까지 돌아갈 수 있게 하니까 지금도 아마 이제 임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그 여기에 이제 그 캐네버럴 우주군 센터인가 그 사령부인가 거기서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거기서 이제 펠컨 9 로켓을 싣고 요 안에 이제 우리 다누리호가 들어 있었어요. 밑에 보면 좀 시커멓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몇 번째 사용하는 1단 로켓이냐 그랬더니 6번째래요. 우리가 6번째고 같이 갔던 분이고 지금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옆에 이제 그 재발사를 하기 위해서 1단 로켓이 수거해 와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단 로켓 재생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거기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이제 이 펠컨 9 1단 로켓이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굉장히 그 재사용 횟수를 늘려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로켓, 위성을 우주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로켓 재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재사용 때문에 이제 위성을 우리가 올릴 때 비용이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이제 우주 시대가 도래한 거죠. 경제적으로 이제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르테미스 이 로켓은 옆에 가서 봤는데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제 기억에 높이가 98m인가? 그리고 여기에 2차 발사가 내년 4월인가로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오리온이라는 그 유인 아마 우주선이 될 텐데요. 그 로켓에 실려서 올라가는데 그 안쪽에 큐브 위성, 우리나라 큐브 위성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반도체 부품이 우주에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임무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주 방사선 반도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 이제 지표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행기들, 상업용 비행기들이 다니는 구간, 이제 요거는 이제 군사용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다니는 공간, 그 위에는 위성, 그 다음에 우주정거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상에서보다 이 플라이트 엘티튜드, 비행기가 다니는 이제 9km, 여러분 뭐 민항기 많이 타 보셨잖아요. 대략 10,000m, 그죠? 10km 그 안팎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역으로 가면 지상에서보다 이 뉴트론이나 프로톤, 좀 어렵죠. 프로톤은 수소 이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그 플럭스가 지상보다 100배 이상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저궤도 위성, 정지궤도 위성, 뭐 그 위에 이제 달이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정지궤도는 한 3만 6천 정도 상공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라디에이션 소스는 뭐냐? 소스하고 유형이 있는데, 크게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이제 글래틱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이제 은하계에서 오는 우주선, 그죠? 이 비행기가 아니고요, 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라르 라디에이션, 여러분들 뭐 태양풍, 뭐 여러 가지 태양에서 많이 이제 뭔가 그런 고에너지 입자들이 오지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 트랩드 레디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반 알렌벨트라고 하는 그 지구 자기장에 생긴 어떤 그 영역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00에서 6만 킬로미터인가요?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깥에는 전자 유입이 있고, 또 왔다 플럭스가 있죠. 흐름이 있고, 안에는 이제 프로톤 전자에는 흐름이 있고, 그 대역에 또 우리 이제 뭐 정지궤도나 저궤도 위성 중에 그 앞이 높이 올라가는 것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에 영향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 그러면 라디에이션의 그 종류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비전리 non-ionizing radiation이 있고요. 뭐 극도로 낮은 주파수, 그 다음에 뭐 레이디오 프리퀀시 이런 그 웨이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교적 뭐 문제가 안 되는 쪽인데, 두 번째 이 아이오나이징 라디에이션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감마레이, 뭐 엑스레이, 이거 뭐 몸에도 해롭죠. 반도체에도 해로운 거죠. 이 파티클 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원자 구조인데, 여기 이제 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 안에는 프로톤하고 뉴트론,
이게 뭐 혹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를 얘기할 때 그 핵의 수를 가지고 셉니다. 그 핵 안에 이 안에 프로톤 요 개수를 가지고 원소 번호를 얘기하고, 뉴트론도 같이 있는데요. 뉴트론 수가 다르면 동위원소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옛날에 아마 많이 배웠을 텐데요. 바깥에 이제 전자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레디에이션이 나올 수가 있는 게, 핵에서도 레디에이션이 나올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감마레이, 핵의 이제 중성자가 언스테이블하고 불안하면 그게 이제 에너지를 내보내면 해서 스테이블 스테이트로 가는 그런 거고요. 전자도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역이됐다가 이게 뭐 이렇게 좀 에너지를 잃으면서 뭔가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도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엑스레이 제너레이션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깊은 우주, 심우주, 뭐 정지궤도, 저궤도, 항공기궤도, 뭐 지상 해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우주선들이 있고, 이것들이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미래 항공, 통신, 위성, 기상위성 뭐 이런 데 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 이런 뭐 위성이나 자동차 이런 곳에 다 이제 반도체가 쓰이죠. 그 반도체가 이 우주 이제 이런 고에너지 입자에 노출이 되면서 오작동 또는 고장이 유발되는, 우리 뭐 초소형 위성의 고장 원인의 거의 64%가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더 어려운 건데, 지금 점심 막 드셨는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렇게 방사선이 들어오면 이게 반도체 트랜지스터 단면이고요, 문제가 되고, 이 반도체 단면 구조에서 뭔가 격자 결함도 만들 수 있고, 절연막이 있고 실리콘이 있는데, 이 절연막은 고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면은 이제 뭔가 거기서 또 뭐 전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 반도체 소재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소재 차원에서, 그리고 반도체 트랜지스터 소자 차원에서인데 설계를 좀 다르게 하는 거죠. 같은 기능을 하는 거지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또 이제 반도체 트랜지스터 사용하는 절연막의 유전막 품질을 바꾼다든지, 회로 자체를 이 지상에서 쓰는 거하고 우주에서 쓰는 거하고 좀 다르게 설계한다든지, 그렇게 피해갈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만, 또 어떤 기업에서는 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내 방사선 이미지 센서 개발에 성공하신 이제 기업이 여기 이제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우주용 이미지 센서를 해서 거의 이제 여기 퀄리피케이션 모델급 플라이트 모델에 거의 근접한, 뭐 여러 가지 인정도 이제 다 받고 해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아까 오전 세션에서 아이타 리스트릭션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사 비용에 있어서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킬로그램당 비용을 표시한 건데, 예전에는 이 시기에서는 이 노란색 바인데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비싼데 지금은 이제 로켓 재사용, 앞에서 얘기했죠. 로켓 재사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싸졌어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쯤 가면 2030년대 가면 이 그래프에 따른다면은, 그죠? 이 화살표에 따른다면은 뭐 킬로그램당 이제 100불 정도. 그래서 이제 1톤짜리 중형 위성을 하나 올리는데 1억 정도면 돼. 이제 이런 굉장히 낮은 가격에 올릴 수 있으니까 이제 우주 시대의 경제가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G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할 텐데요. 6G 가기 전에 이제 5G 어드밴스드. 지금 이제 요런 쪽으로 와서 6G 가면 지상의 이제 기지국, 뭐 우주에 있는 이제 위성이 또 기지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통신 시스템도 통합이 되고, 우주에 기지국이 있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위성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우리나라의 정찰 위성이 앞으로 이제 많이 우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위성이 많이 올라가서 계속 그냥 평생이라기보다는 뭐 수십 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대개는 이제 4,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새로운 위성을 또 올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위성 많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항공 반도체는 이제 국가 전략 자산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유럽의 경우에 집중적으로 우주항공 반도체 육성 전략을 펼쳤었는데요. 예전에는 여기 보면 이제 2006년인가요? 8년 전에는 우주항공 관련된 이런 이제 뭐 소재나 부품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나 일본 회사에서 가져왔는데 유럽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해서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소재, 소자, 첨단 패키징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아이타 문제가 있었죠. 이제 미국산 그 우주 국방 부품이 들어간 위성은 이제 발사체 이제 제한하고 국내에서 이제 발사를 할 수 없고 이제 미국에서 발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이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주 관련된 반도체는 국가 안보, 기술 주권을 위해서 중요한 거고, 그죠? 그래서 국내의 기술 내재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성의 수요 얼마나 필요할 건가 앞으로 그리고 이제 우주 방산 반도체 시장 뭐 기술 자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2023년 이제는 30년간에는요 29기 발사를 했는데요. 요 7년간 23년에서 30년 사이에는 100기, 여기는 10년에 500기 뭐 이렇게 되고 28년에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내 발사체나 위성체 등에서는 주로 이제 시스템 업체들이 중심이 돼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주 국방 반도체는 현재 상태로서는 좀 조금 이제 공백 기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우주 국방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면 이제 21년에 63억 달러 정도 되다가 31년 되면 이제 129억 달러 뭐 하나로 하면 150조쯤 되려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인데요. 굉장히 연평균 이제 성장률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죠. 이게 전체 반도체 시장의 1 내지 1.5% 수준, 그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전략적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죠? 실제 2030년대쯤 되면은 이제 반도체 전체 시장이 1조 달러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략 한 1에서 1.5% 사이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트렌드는 내방사선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패키징도 잘해야 되죠. 우주로 가는 패키징은 지상보다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요. 이제 고성능이어야 되겠다. 이제 앞에서 AI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새로운 화물 반도체, 뭐 갤륨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카바이드 뭐 이런 물질들을 써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공급망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자립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뭐 주요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일일이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미국도 많은 이제 전략이 있고요, 정책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뭐 일본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선도국에서는 자국 내에서 내방사선 우주 반도체 기술을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도 같은 얘기인데요. 좀 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뭐 결국 같은 얘기인데요. 우주 반도체 기술을 내재하려고 한다라는 거고, 국내에서는 이제 카사 새로 생긴 거죠. 우주항공청에서 이런 이제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런 이제 그 내방사선 반도체 칩 관련해서는 그동안 좀 투자나 연구 프로그램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그 현황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우주항공 그 R&D 인력을 간단히 보면은요, 시장 진입 장벽이
높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TRL 레벨, 연구의 TRL 레벨이 좀 낮은데 앞으로 좀 높일 필요가 있고, 실증 또 활용 단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뭐 인력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우주 국방 반도체 주요 연구 개발 이런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했고요. 그래서 우주항공 반도체 글로벌 탑 전략 사업단을 만들어서 통신 반도체, 위성에 관계되는 것들이죠. 전력 반도체, 영상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개발해서 뭐 내방사선 고신뢰 반도체 기술 노하우와 저궤도 특화된 신뢰성 내방사선 평가 프로세스를 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이제 과기정통과 국방부가 작년 이제 4월 1일입니다. 이제 전 분야에서 과기 전 분야에서 협력을 하자. 과학 기술이 우리의 국방력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제 같이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국방 과학 기술 정책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뭐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여기 제 1차입니다. 제 1차를 작년 7월에 해서 양 부처가 같이 협력을 하자. 그래서 이제 큰 토픽은요,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 실현과 정의 선진 강국을 건설하자 이런 얘기고,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고도화 사업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속 적시성 그리고 인재 양성 또 이제 부처나 출연연의 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우주 부품 자립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면 현재 그 이제 우주 부품 자립화 예산은 전체 예산의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체 예산도 선도국에 비하면 작은데 더 작다.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R&D 전 주기에 걸쳐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런 그 우주 선도국에 비해서 관련 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그 우주 부품 자립화 정책 제언으로는 이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고요. 이제 정부에서 좀 시험 비용도 좀 지원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산 우주 부품 그 활용을 좀 촉진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좀 해야 된다. 뭐 금정 비용 지원, 방금 말씀드렸던 테스트베드 확대 추진, 그리고 뭐 기술 이전, 스핀오프, 그리고 이제 표준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기업체에 이제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표준에 따라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 그 우주 국방 반도체 정책 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주 국방 반도체의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해서 이제 국산화, 생태계 구축, 전략적 자립 기반 마련에 이제 주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부처별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은 국방 반도체 이제 자립화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우주항공 반도체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나름대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기술이나 법제도 생태계를 보면은 이제 기술 현황이 국방 반도체의 거의 뭐 전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기관, 기업에서 이제 자체 개발을 이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법도 이제 뒷받침될 수 있는 걸 이제 추진하고 있고, 생태계도 조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우주 국방 반도체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기술 자립이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다. 이제 시장 연간 7.6% 성장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 시장 규모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강국이고요. 저런 것을 이제 팔로우를 잘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이제 소개드렸던 국방부와의 협력 상황, 그리고 올해 이제 우주항공 반도체 글로벌 탑 전략 사업단을 선정을 해서 5년간 1,05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관련 주체 간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안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민간기업, 연구소, 대학 이 네 개의 조직이 정말 그 체계적인 그런 협력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종호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워낙 큰데 오늘 또 이종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그 우주국방 반도체야말로 정말 소버런 그런 특성, 우리 주권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반도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주 분야에서 사실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파생된 그런 기술과 난리지 노하우들이 다른 산업에 또 다른 또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우주국방 반도체를 통해서 그런 파생 효과, 박업 효과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다음은 항공우주연구원 이상철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철입니다. 예. 저는 오늘 그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 전망과 우주 반도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뭐 오늘 사실은 제가 발표를 하는데 기조연설했던 로저 티어 두 분, 또 이정웅 두 분 연사께서 제가 발표하고 싶은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서 해주셨고, 또 전 과기부 장관 이종호 교수님도 제가 발표할 것들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저는 이 발표 시간을 겹치지 않는 부분에 좀 할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23년도에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부국강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주가 이제는 안보나 국방에서 정말 필수적인 게 되었고, 또 우주 경제, 우리나라 국가 살림을 키우는데도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2023년도에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황우현 원장이 돼서 느끼는 거는 이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 미래가 아니라 이미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와 있는데, 많은 경우 맥킨지는 2035년에 1.8조를 얘기합니다. 우리 청장님도 얘기하셨고 오늘 연사님도 하셨는데,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스페이스 뉴스에 따르면 이게 왜 0.8조가 되냐면, 그러니까 테슬라나 이런 모든 서비스를 다 포함하면 1.8조.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셀러라이트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같은 데서 보수적으로 스페이스 제조와 스페이스에 특화된 서비스만을 갖고서 전망을 한 수치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23년이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 5,700 이 정도로 해서 한 4천에서 4,500억 달러가 평균치가 되고요. 그 다음 전망을 보면 2035년까지 아주 낙관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1.8조. 그런데 아주 스트릭트하게 어썸션을 해서 나머지 것들이랑 애플 투 애플 비교를 하게 되면 한 0.8조. 그래서 저희는 2040년까지 1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우주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위성 제조나 발사체 제작 서비스 이쪽이 우주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주 경제에서 우리가 치중해야 될 부분은 더 많은 70%는 어디 있냐면 위성 서비스나 지상 장비 이런 쪽이 이 전체 위성 사업에서 위성 제조나 발사체, 저희는 이거를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우주로 올라가는 이쪽을 많은 경우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부가 창출되는 많은 부분은 다운스트림에 있다. 그래서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이 다운스트림 이쪽 산업에도 많이 진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자동차 산업 파이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7.3%지만 우리나라 매출 규모로 보면 165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7.7%인데 우리나라 GDP에서 매출로 보면 130조 정도 되고요. 조선 산업
20%입니다. 21% 세계에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뭐 37%, 33%.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제조업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잘 안 돼 있고 제가 반성도 많이 하는 게 이제 항공우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항공우주는 지금 항공산업은 GDP 대비 한 0.15%, 우주산업 0.11%인데 그래도 작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조 정도가 매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발사체나 위성을 갖고 3조를 했을까 하시는데 저 3조 중에 많은 부분은 위성용 안테나, 그러니까 지상 설비나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주 쪽에 기술이 얼마나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2015년서부터 17년, 18년, 19년, 22년, 24년 조금 전에 우리 이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에 이 패러다임을 바꾼 거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1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결국 재사용 발사체를 성공했죠. 멀린 엔진을 갖고서 재사용을 시작해서 지금 펠컨 9, 펠컨 헤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위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성공을 향해서 많이 다가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처음은 이제 재사용으로 해서 우주의 접근성이 쉬워졌다는 거죠. 이전에는 1kg의 페이로드를 에리어 오빗에 올리는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5,000불이 마의 5,000불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5,000불 밑으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것, 많이 위성을 발사해 줬던 것은 구소련의 러시아의 소유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플한데 이코노믹하고 릴라이블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가면서 시장에서 소유주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빠르게 스페이스 X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발사체 비용이 5,000불에서 1,000불로 그다음에 스타쉽이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100불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지구가 일일 생활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스페이스X가 화성을 가는 것,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가는 게 꿈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랬다고 하죠. 자기 꿈은 화성 가서 인류를 이주시키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발전이 되고 그렇게 1kg을 에리어에 올리는데 100불까지 되면 100kg인 사람이 갔다 오는데 10,000불이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1등석 비행기랑 비슷한 돈이 됩니다. 그러면 지구가 일일 생활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기술의 발전이 됐습니다. 1957년에 구소련에서 스푸트닉을 올렸을 때 우주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인공위성 하나가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워킹하는 것만 12,000개 뭐 이렇게 되고 앞으로 스타링크가 쏘겠다는 것만 해도 3만 개에서 4만 개, 중국이 쏘겠다는 게 2만 개가 넘고요. 카이퍼가 또 올리겠다고 하고 수만 개의 위성이 지금 저 궤도를 다 채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성망 임무는 위성망에서 페로드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관측, 뭐 감시 정찰, 국내에서 생각하면 감시 정찰 또 뭐 커머셜에서 보면 관측이죠. 이게 재난을 예방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군사적 안보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 하나의 페이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수지로 대변되는 통신이 어나더 페이로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조금 덜 파퓰레이트 되어 있는 거는 PNT죠.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타이밍. 이 세 가지 페이로드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빠르게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데이터 센터입니다. 중국이 지금 18개의 위성을 올해 올렸죠. 그래서 80억 개의 파라메타로 AI 엔진을 하는 위성 18개를 위에 올리고 광통신하고 양자로 해서 해킹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대만은 사실 발사체도 없고 통신위성 위성을 하는 것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글로벌 우주 산업의 어떤 포션 공급망에서 글로벌 우주 산업 공급망에서 일정 지분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반도체 같은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반도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반도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글로벌 우주 산업 공급망 중에 반드시 어떤 부분을 대한민국이 차지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대만이 지금 중국의 위협 때문에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해저 광 케이블,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통신망들은 굉장히 벌루너블하죠. 언제 깨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군을 걸고 우주에 통신망을 깔겠다고 합니다. 그게 뭐 스타링크를 같이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 독자적인 통신망을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들이 지금 보면 뭐 2024년 작년 12월 26일자, 그 다음에 차이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AI 스페이스 컴퓨팅 컨스텔레이션을 만드는데 2,800개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항이나 이런 거랑 또 다른 통신위성이랑 또 다르게 이렇게 AI 스페이스 컴퓨팅을 하는데 2,800개를 하겠다고 하고 18개를 올해 쏘아 올렸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 우주 탐사 정부 예산 추이는 아직도 수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궤도 정거장, 그 다음에 달 탐사가 천문, 천체물리, 태양물리를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죠. 달로 많이들 가려고 하는 것들이 각국에서 하고 있고요. 화성 탐사나 소행성이 있습니다. 주요국의 달 탐사 정부 예산 추이를 보시면 뭐 미국, 중국, 이사, 그러니까 유럽과 그 다음에 러시아가 경제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가 있다는 게 좀 독특하고 일본과 인도가 5위, 6위, 우리나라가 7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캐나다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8위가 되는 거죠. 우주 정거장 정부 예산 추이도 보시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이사, 러시아 등이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주기술 활용 가치가 지금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핵심,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지구 전체상 재난이 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지금 핵심 기후 변수 55개 중에 50% 이상이 지구 관측 위성에서 오고 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 전략기술, 우주 활용 이것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마지막에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주기술 활용 서비스의 가치를 노바스페이스 리포트를 보면 정부 민간 사업이 1,409억 달러 우주산업 투자는 2,240억 달러의 우주산업 매출을 이끌어냈고 그 외에 파생 활용 가치는 3,080억 달러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위성의 산업 전망에서 쭉 나와 있는데 중국을 주목해 보시면 구항뿐만 아니라 G60, 그래서 2개가 가고 있는 거죠. 메가 컨스텔레이션 2개가 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스타링크하고 카이퍼가 가고 있습니다. 우주와 반도체 보시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저는 스페이스가 인류한테 공헌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 오존층을 지켰다는 거에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탐스 이피라고 그래서 수십 년 전에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컨스텔레이션을 만들어서 지구의 오존층이 깨지냐 안 깨지냐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금도 우리가 오존층을 보고 있는데요. 오존층이 파괴되면 의학자들은 대부분은 인류의 수명은 40세로 줄어들 것이고 백내장이나 이런 피부 캔서 때문에 암 때문에 인류의 수명은 40세 밑으로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존층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풍, 발 알렌데 이런 게 있지만 지구 상에서는 오존층이 스페이스 레이를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존층이 깨지면 우리 수명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 오존층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하이 파티클 이펙트 때문에 싱글 이벤트 업셋, 싱글 이벤트 이펙트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처럼 고에너지 입자 충돌, 그리고 누적된 방사선량, 성능열화, 오작동 이런 것들이 반도체의 결정 구조를 손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우주용 반도체가 극복해야 될 산이다. 이 외에도 보시면 반도체는 커머셜 그레이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그레이드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오토모티브가 있고 밀리터리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가인 거죠. 기본적으로 서멀 베큐um입니다. 열과 진공, 그러니까 압력과 온도를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폭이 훨씬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이브레이션입니다. 발사체로부터 오는 바이브레이션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 공간으로 가게 되면 하이 파티클 이펙트나 스페이스 레이로부터 지켜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항우연에서 개발한 것 중에서 프로세서가 쓰인 것들이 인텔 i386인데 이때 당시에 $20,000 이상의 프로세서였는데 당시 이게 40분의 1에서 50분의 1 정도였다고 그래요. 커머셜 그레이드는 50분의 1 정도. 일반적으로 50분의 1, 100분의 1 정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 그레이드로 올라가게 되면 40배에서 100배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신뢰도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국내 과학위성은 코치를 쓰고 있는데 코치를 쓰는 거는 옛날 위성들 항원에서 만든 것들 라이프타임 10년, 15년도 갑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비싼 걸 해야 되는데 고도가 낮아지면서 라이프타임이 2년, 3년으로 줄게 되면 그 비싼 반도체를 못 쓴다면 업스크리닝을 해서 커머셜 그레이드를 차폐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갖고서 사용할 수 있게 매스 프로덕션으로 가는 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항우연에서 하는 것 중에 특별한 것도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누리호 3차 발사 때는 성능 검증 위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동위 원소 전지나 CMG, 컨트롤 모멘텀 자이로, S밴드 안테나, 발사관 이런 것, 큐브 위성을 띄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리호 4차 발사가 2025년 올해 11월에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들이 반도체 소자, 전자장비, 카메라 이런 것들을 우주 공간으로 보내서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2028년, 29년, 30년 아마 7차, 8차, 9차 발사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스텝이라고 하는데 스텝은 저기 그 페이로드 가운데 이렇게 링이 있으면 그걸 버리지 말고 그 링 옆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붙이자는 거죠. 붙여서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만들고 2, 3년 동안 1, 2년 동안 어떤 데이터들을 다 우리가 수집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지 우리가 그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반도체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E3 테스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삼성전자 것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카이스트 인공연구소, 항우연, 연합정밀, 사막군대서 레트론 이런 많은 회사에서 저것들을 스페이스 프루븐하기 위해서 헤리티지를 갖기 위해서 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거니까 AI 확대하고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텐데요. 우주 기반 반도체 제작 기술은 미 회계 감사국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없이 가장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3가지 과학 기술이 가장 유망하다고 했는데 하나가 유전자 편집, 또 하나는 바이오 플라스틱, 환경을 생각한 바이오 플라스틱, 그리고 또 하나가 우주 기반 반도체 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기반의 반도체를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유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저궤도에서 진공, 그다음 미세 중력, 그다음에 높은 태양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에서 만들어서 우주로 보내는 반도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주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지상에서 쓰는 것.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우주 반도체, 이미 우주 산업, 우주 경제가 정말 곧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담에 모신 3번째 손님이십니다. 예, 미국 플로리다주의 오세올라 카운티 경제진흥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헌터 김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발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플로리다주 오세올라 카운티 경제기능원의 원장 헌터 킴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포럼에서 플로리다 그리고 저희 오세올라 카운티의 네오시티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플로리다는 미국 최남단에 위치한 주로 약 22,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GDP는 약 1.5조 달러로 미국 4대 경제권을 이루고 있으며 항공우주, 생명과학, 첨단 제조, 물류, 국제무역 등 핵심 산업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작년 기준 미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규모 두 번째를 기록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의 전략적 허브이기도 합니다. 플로리다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먼저 유럽인에 의해서 탐험된 지역으로 늙지 않는 생물 (Fountain of Youth를) 찾던 스페인 탐험가 후안 폰세 델 레온이 1513년에 이 땅을 발견하고 꽃의 땅이라는 뜻의 라 플로리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896년 철도와 리조트 개발의 선구자였던 헨리 플래글러는 뉴욕부터 플로리다 최남단 키 웨스트까지의 철도를 건설하였고, 이를 통해 세인 어거스틴, 팜비치, 마이애미 등 주요 도시의 성장과 고급 관광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1914년 미국 최초의 해군 항공기지가 펜사콜라 서부 지역에 설립되었고, 1949년에 공군기지가 잭슨빌에 설립된 후 1962년 나사 케네디 우주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69년에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11호 달 착륙에도 성공시켰습니다. 작년엔 전 이종호 장관님께서도 리호도 저희 나라 첫 번째 로켓도 발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비슷하게 삼면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플로리다는 600여 개의 해변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곳엔 1971년 세계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이며 맨하탄 사이즈의 4배 규모의 디즈니월드가 올랜도에 설립되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시월드, 레고랜드가 뒤이어 개장하면서 중앙 플로리다, 센트럴 플로리다 지역은 연간 약 8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최근 괄목할 만한 점은 플로리다 오슬라 카운티가 주도하여 시작된 네오시티 개발 사업입니다. 네오시티는 약 500에이커의 첨단 기술 특화 구역으로 플로리다의 최초이자 동남부 지역의 보기 드문 반도체, 나노기술 중심의 기술 혁신 캠퍼스입니다. 네오시티에서 지금 개발 중인 우주용 반도체 및 센서 시스템이 향후 미 국방부 공급망에 포함될 예정이며, 플로리다는 최첨단 우주산업과 세계 최고의 관광산업이 공존하는 매우 독특한 지역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플로리다의 GDP는 1조 6,5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이웃 주인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엘라바마, 미시시피 이 4개의 주를 합친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단일 경제권입니다. 플로리다 한 주의 경제력이 이처럼 강력한 이유는 산업의 다양성과 글로벌 연결성에 있습니다. 관광산업, 항공우주, 생명과학, 국제무역, 금융서비스, 물류, 친환경 농업 등 전방위 산업이 고르게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로리다가 단일 국가였다면 세계에서 몇 번째인 국가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플로리다의 GDP는 1.6.5조로 스페인의 1.62조, 멕시코 1.47조, 인도네시아 1.42조보다 크고, 대한민국 1.70조, 호주 1.68조와 거의 비슷한 바로 뒤를 따르는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평가받게 됩니다. 즉 플로리다는 단순한 주가 아닌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급 영향력을 가진 경제 주체입니다. 최근 2년간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억만장자들에게도 또 플로리다를 많이 거주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금융의 대부 시타델의 켄 그리픈,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등 이렇게 많은 기업과 그 부유층들이 플로리다를 선호하는 이유들은 막강한 세금 혜택, 친화적인 비즈니스 정책, 그리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 환경에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물론 개인 소득세가 없으며 주식, 부동산, 기업 매각 등으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세도 없습니다. 상속세와 중역세도 없고 다른 주에 비해 낮은 법인세에 더불어 비즈니스 친화적 세제 정책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이 주 전역에 걸쳐 집중적으로 클러스되어 있는 도표입니다. 중앙부 템파 올랜도 스페이스 코스트는 우주항공 방위 광학 산업의 중심지이며 남부 마이애미 팜비치는 생명과학 바이오 헬스의 중심지입니다. 먼저 항공우주 국방산업으로는 스페이스 코스트에 위치한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보잉,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민간 우주 기업들이 직결해 있으며 중앙 플로리다 올랜도에는 락히드 마틴, 엘트리 해리스, 노스트롭 그루먼 등 국방 기업들, 기술 기업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플로리다에는 실리콘밸리에 이어서 강력한 우주항공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네오시티입니다. 네오시티는 중앙 플로리다 올스올라 카운티에 위치한 미국에서 유일하게 지방 정부 주도로 조성된 기획 도시입니다. 네오시티 조성 관련 인프라 및 반도체 R&D 제조센터에 총 3억 달러를 카운티 정부가 직접 투자하였고 이를 통해 연방 정부 사업 및 주정부 사원이 계속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오시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닌 오시올라 카운티, 플로리다 주정부, 연방 정부가 함께 조성한 국가 전략 기술 기반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공공주도 반도체 클러스터 네오시티를 통해서 현재까지 총 5억 달러, 500 밀리언 달러 이상의 전략적 공공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5억 달러의 내용으로는 주정부로부터는 도로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받았고 미 상무부 경제개발청, EDA 주관 BBBRC 빌드백 베터 리지널 센터 사업에서는 반도체 지역 경제 혁신 센터로 선정되어 총 5천만 달러 정도를 수주하였으며 미국 국방부 DOD로부터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생산, 역량 강화 및 국방 안전 시스템 강화 프로그램인 코너스톤의 수상으로 5년간 최대 약 3억 달러를 수주하였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 네오시티는 미국 내 국방용 고신뢰성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공급망 재평 전략의 핵심적인 역량을 수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에 보시는 NSF로부터는 미국 과학재단인 NSF로는 2024년 미국 지역 10대 혁신 지역센터 리저널 엔진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유일한 반도체 패키징 거점으로 저희 네오시티가 선정되었으며 최대 1억 6,900만 달러가 어워드 되게 됩니다. 이 플로리다 세미컨덕터 엔진의 핵심 목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네오시티를 기반으로 한 첨단 패키징 R&D 및 제조 허브 구축. 두 번째, 플로리다 I4 산업 벨트인 코리도어 지역, 템파, 올랜도, 스페이스 코스트, 나사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산업 공급망 및 연구 네트워크 확장. 세 번째로 미 최초 반도체 공학 관련 전문 학사 AS 과정 신설을 통한 지역 청년 인재 양성 기반 마련함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브릿지 연구소, 스카이워터, 그리고 벨기에의 아이맥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등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 민간이 시너지를 통해 네오시티는 명실상부하게 미국 남동부 첨단 반도체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생태계에 이어서 미국 우주 항공 산업의 심장부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PwC 보고서에 의하면 플로리다는 미국 내 항공우주 제조 분야 경쟁력 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 전역에 약 4천여 개 이상의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보잉, 에어버스,
L3 해리스, 락히드 마틴 등이 글로벌 리더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네디 우주센터 케이프 캐너버 우주군 기지를 중심으로 상업용, 국방용, 과학용 다양한 발사체가 운영되고 발사되고 있으며 2025년 내년에는 총 156회의 로켓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약 일주일에 약 3회 발사이며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중앙 플로리다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로리다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네오시티와 나사가 위치해 있는 센트럴 플로리다 중앙 플로리다는 매주 1,500명 이상이 이주를 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 붐이 끊이지 않고 주택, 도로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템파, 올랜도, 오스올라, 스페이스 코스를 잇는 I4 혁신벨트, I4 텍 코리도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기반 인력이 지금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플로리다 하면 은퇴자의 천국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현재 중앙 플로리다에는 걸맞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미디엄 에이지는 약 35세로 미국 전국 평균보다 젊고 활기차며 도시 전체가 밀레니엄과 젠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언론에서 밀레니얼 붐타운, 젊은 세대가 가장 빠르게 유입되는 도시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도시 중에 하나임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중앙 플로리다 인구는 7명 중 1명은 이 지역 밖, 즉 미국 타 지역 혹은 해외에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라틴계, 아시아계, 유럽계 이민자가 커뮤니티가 활발하며 이로 인해 글로벌 소비자와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다수의 인구가 모여 있으며 글로벌 기업, 다국적 스타트업, 해외 투자자들이 안착하기 좋은 최적의 도시입니다. 반경 100마일 내 이내에는 미국 공립대학 4위인 UF, 나사 엔지니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UCF, 넘버원 전세계 항공대학 엠브리를 포함한 40여 개 대학을 통하여 약 5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 탤런트, 이 도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추가로 이 100마일 반경 안에 200여 개의 골프 코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원은 뛰어난 인재풀입니다. 저희 지역 중앙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은 미국 어느 도시보다도 이 점에서 앞서 있습니다. 최근 고등교육 데이터에 따르면 중앙 플로리다 지역에서 배출되는 연간 졸업생 수는 약 75만 명으로 피닉스, 애틀랜타, 댈러스, 랄리 등 경쟁 도시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미와 중남미 및 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허브의 지정학적 지역으로 항공, 해상, 운송의 중심지이며 특히 중남미 시장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미국 내 최고의 허브입니다. 실제로 플로리다는 라틴 아메리카로 향하는 미국 수출의 약 40%가 출발하는 통로이며 중남미, 남미의 다국적 기업들이 북미 본사가 밀집한 게이트웨이입니다. 2025년 올해 1월 인천공항과 올랜도 공항 직항 추진 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플로리다와 이스트 에이시아 간의 첫 번째 직항으로 플로리다 한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통해 플로리다의 반도체, 항공우주 및 미래 산업 현황을 나누고 글로벌 협력의 기회를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세계 수준의 제조 기술력과 고등교육 인프라를 플로리다의 혁신 중심 산업 생태계 및 우주항공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양국은 글로벌 산업 및 우주 분야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헌터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네오시티에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 3회 정도 이렇게 로켓 발사가 되면 우리 마당에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 하다가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그런 데서 자랐으면 오늘 이 주제인 우주나 또는 그 우주 국방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일찍 눈을 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질문을 제가 한 가지씩 드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청중들 질문 올려주신 거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저 이종호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한 질문이 있었는데 청중 질문을 우선 교수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우주 반도체에 있어서 국내 이미지 센서를 개발한 사례를 잠시 보여주셨는데 이미지 센서의 소자로 사용되는 반도체 이외에 다른 기능의 반도체 소자도 개발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입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반도체를 잘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아까 이미지 센서 개발하신 분도 모 회사에서 상업용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시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그 우주용 그런 이미지 센서를 했고요. 실제 또 우리나라의 그 화물 반도체를 하시는 어떤 기업에서 뭐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갈륨 지라 반도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런 그 화물 반도체입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그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에이사 레이더를 완전 국산화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국산을 했다, 에이사 레이더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짜로 우리나라 기업이 그걸 제작을 했고 올해 아마 지금 하반기니까 하반기 어느 때에 이제 실제 그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실증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뭐 어디 대전에 있는 그 이제 적외선 센서 기업도 상당히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가 단순히 이제 뭐 로켓에서 위성에서 그게 중요하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잘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 우리가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늦지 않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은 이상철 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제한된 우리나라의 재원과 인력을 어떻게 지금 우주 분야의 R&D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항우인이 지향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 분야 좀 말씀을 듣고 싶고 뭐 덧붙여서 짧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위성 산업과 관련해서 발사장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항우연 이제 우주 쪽 개발하는데 사실은 뭐 예산을 다 보셨겠지만 미국이나 중국, 유럽 뭐 거기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그 인도를 비교했을 때도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전 과기부 장관님도 계시지만 이게 정부 예산만 갖고 하기에는 어떤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지금 뉴스페이스 트렌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그런 어떤 흐름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꼭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위성망 사업 같은 이 소요가 부족한 것, 수요가 부족한 것은 누구도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된다. 어디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냐면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로 발사체를 만들고 나서 자기들이 스타링크로 7,000개를 쏘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요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위성망 사업 여러 가지 폐로들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선점해서 위성망 사업으로 가야지만 민간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주 사업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선순환의 고리가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망 사업에는 뭐 초저궤도의 고해상도의 위성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다계층에 아니면 한 900km에서 한 1100km 정도 되는 데 있는 PNT 컨스텔레이션을 구성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우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그것으로부터 민간 자본이 유입되겠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은 뭐 거의 세계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극의 세종기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열사의 사막에서도 건설을 하셨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육상 플랜트, 고층 건물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사대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유망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나로호하고 누리호 발사장 사업은 그럼 누가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현대중공업에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물산에서 건설 부분이 우리 항우연하고 MOU를 맺은 적이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건설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사대 사업은 그냥 토목공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게 발사대는 라켓에다가 연료, 산화제를 주입해야 되는 극저온의 연료나 산화제를 주입해야 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제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이 잘 극복할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터 원장님, 아주 재밌는 질문이 하나 지금 또 올라와서 이거부터 먼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원장님이 어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정말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매우 덥습니다. 제가 어제 출발했는데요. 어제 온도가 화씨로 100도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40도, 섭씨로 40도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온도는 여름 동안 6월에서 9월 사이에 지속되고요. 하지만 거기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살고 있으면서 잘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골프들도 많이 치시고요. 오전 중에는 일반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특히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저희 인간이 살기 좋은 가장 적합한 날씨, 한국의 봄 날씨 같은 섭씨 23도 전후의 날씨를 한 4개월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국에서 그때 날씨를 또 즐기기 위해서 야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들 많이들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원장님께서 말씀 요지는 아주 짧게 덥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사실 이 질문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도 제가 준비했던 질문과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지금 팝업창 올렸습니다. 예, 그 플로리다 주 또는 오시엘라 카운티 또는 올란도 시티에서 항공우주,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플로리다는 상상력과 기술 혁신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관광으로 유명한 디즈니 월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운영을 보면 영화 속에 있는 신비로운 것들을 기술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상업화해서 그것을 저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테마파크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나사가 그곳에 설립이 돼서 우주를 향한 꿈을 실현시키는 그런 것으로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뒷마당에서 일주일에 3번씩 내년부터는 지금은 1년에 2번인데 우주가 스페이스로 가는 이런 발사체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디즈니 월드나 유니버셜에서 매일 저녁마다 터뜨리는 파이어웍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공존할 수 있는 플로리다가 어떻게 됐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선 플로리다 주 자체에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교통수단, 육해공 교통수단 외에 우주를 교통수단으로 법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이거는 미국 내에 있는 50개 주에서 첫 번째로 한 액트이고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DOT, 플로리다 주 DOT 건설교통부의 예산이 약 20조 원인데요. 그 중에 5천억 원 정도가 우주항공 인프라를 위해서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나사가 설립될 때 같이 설립된 주립대 UCF라고 있는데 그곳은 현재는 50년밖에 안 된 대학이지만 미국에서 50년이면 아주 작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요. 7만여 명으로 전미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로 지금 자리매김하였고 optics 분야에서는 아주 강한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나사에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의 35% 정도는 UCF 출신의 학생들도 지금 채워져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자체와 주정부와 그리고 학교가 이런 그 우주 또 텍 기업들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플로리다 I4 코리도 텍 산업 기술 혁신 단지를 만들어서 그 단지를 통해서 기술 기업들의 R&D나 또는 스타트업 창업들도 많이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면서 이 상상이와 기술이 협력을 통해서 같이 공존하는 이런 주를 그리고 우주로 가는 이런 상상력을 현실화시키는 산업화하는 그런 주로 하나씩 발전해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혹시 반도체나 AI 반도체 관련해서 또 주 정책이나 카운티 정책도 한번 잠시 좀 언급해 주시죠. 반도체 정책에 관련해서는 저희 플로리다 엔진 작년에 미국의 전체 10개 지역을 이런 산업 R&D 전체 산업을 리지널 센터를 선정하는 지역으로 저희 플로리다에 아까 설명드렸던 네오시티라고 하는 저희 새로운 신산업 단지를 반도체 후공정의 유일한 반도체 공정으로 지정을 하여서 저희가 지금 후공정 쪽에서는 모든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자본이 투입되었고 거기에 연관되는 저희 콜라보레이션 모든 기관들이 대학과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연구와 연구 인력, 워크포스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 펀드로서 반도체 이 시장에 좀 리더가 될 수 있는 특히 패키징 관련 쪽으로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자체가 함께 협력을 해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이 대담 전에 저희가 점심을 세 분과 함께 제가 먹으면서 했던 몇 가지 사실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만 사실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입니다. 이종호 교수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넘어서 지금 퍼스트 무브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외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사실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포스트 무브로 가기 위해서 우리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가 지금 더 바꾸어야 되는지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기업은 민간기업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뭐 짧게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게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시간 관계상 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그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정말 잿더미에서 정말 대단한 그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빨리빨리 쫓아가는 그 패스트 팔로우 그런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패스트 팔로우 정책으로 잘 해서
어떤 뭐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세계 탑 수준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또 그걸 금방 바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 이제 인공지능 용어로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학습된 게. 또 지워질 때는 좀 지워져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기업이 혼자서 미래에 어떤 그 연구를 하고 어떤 뭐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거를 혼자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산, 학, 연 그리고 덧붙이자면 관까지 해서 정말 그 시스테매틱한 그 체계를 만들어서 정말 그 협력하는 정말 그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좀 대학이 인력이나 키우는 기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미래의 다양한 조합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기술, 지식의 창고 이런 관점에서 파트너로 봐서 가야 된다. 이제 출연연도 그런 역할을 일부 하고 있으니까 출연연하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절실하게 절박하게 해야 된다. 요걸 이제 하나 먼저 강조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슨 뭐 과제 계획서 쓸 때 RFP라는 것을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실패했을 때 책임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서 도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관할 때 그 앞으로라는 그 프로그램 도전 혁신형 과제를 이제 목표 달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을 1조 원을 만들었지만 이거 부족합니다. 우리는 R&D에 있어서 정말 도전을 세게 해야 되는 그런 그 시기에 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대략 시간이 지금 다 주어진 시간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은하수와 별을 원 없이 보고 왔는데 정말 오늘 이 주제가 우주 이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합니다. 정말 꿈이 꿈으로 남지 않고 꿈이 우리 생활이 되고 또 우리 먹거리가 되고 하는 시대가 정말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영감 얻으시고 또 하시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분의 소중한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이제는 기술을 넘어서 전략과 파트너십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김재영 원장님과 연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